운명의 장난인지 한때 조롱과 배신의 대상이던 아이작 루카스는 굴욕을 딛고 일어서 자신을 비웃던 제국을 1억 달러에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성을 되찾고 거짓을 깨뜨리고 회복력은 탐욕을 이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댓글에 어떤 채널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스타크 인더스트리 운송부서의 거대한 창고 안에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정이 훨씬 지났고 공기에는 기름과 강철의 희미한 금속 냄새가 진동했다. 정밀함과 결단력을 지닌 아이작 루카스는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책상에 서 있었다. 굳은 살이 박힌 그의 손은 어린 시절의 꿈을 위해 간직했던 그 강렬함으로 운송 명세서를 훑어보았다. 아이작은 순전한 투지를 통해 일어섰고 초라한 시작의 물결에 맞서 끊임없이 나아갔다. 그의 검은 눈은 모든 서류를 훑어보며 실수가 직장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음을 아는 사람처럼 부지런히 선적 서류를 교차 참조했다. 현장 직원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그는 종이와 팔레트, 마감일의 세상 속에서 고독하게 남겨졌다. 이곳은 그의 영역이자 요새였지만 오늘 밤 요새는 덜 안전해 보였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윤이 나는 구두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그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다. 아이작은 고개를 들어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CEO 샘 스타크의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스타크의 외모는 그의 명성만큼이나 날카로웠다. 맞춤 정장, 뒤로 넘긴 머리, 그리고 터무니없는 자신감이 묻어나는 미소. 그는 아이작이 멀리서만 볼 수 있는 세상에 속해 있었다. 돈이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밤늦도록 불을 지피며 지배하는 세상이었다. 루카스 스타크의 목소리에는 숙련된 매력이 묻어났지만 그 속에 숨겨진 도끼를 간신히 감추고 있었다. 그는 어슬렁거리며 가까이 다가와 정돈된 혼돈의 선적장을 무심코 살펴보았다. 요즘 당신처럼 헌신적인 사람은 흔치 않잖아요. 이 부서가 이렇게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아이작은 몸을 똑바로 세우고 화물 목록을 옆에 내려놓았다. 그냥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스타크 씨. 스타크의 입꼬리가 치켜 올라갔지만 눈빛은 더 날카로웠다. 그는 근처 상자에 기대어 손목에 찬 은색 커프스 단추로 상자 가장자리를 두드렸다. 정말 잘하고 있군. 크리스테에게 최선을 다해주겠나? 아이작의 턱이 굳어졌다. 스타크의 말이 허공에 떠 있었다. 암시처럼 무겁게. 아이작은 대답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었다. 침묵이 그의 방패였다. 스타크는 상대의 반응을 기다렸지만 반응이 없자 빙긋이 웃으며 상자를 밀쳐냈다. 계속해, 루카스. 스타크 인더스트리에는 자네처럼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이 필요해. 스타크의 발걸음이 멀어지자 아이작은 명부들을 응시했다. 눈앞에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스타크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뒤흔들며 그가 애써 억누르려 했던 의심의 실타래를 잡아당겼다. 아이작은 미소를 지으며 영수증을 내려놓았다. 집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방 2개짜리 소박한 집은 해가 갈수록 점점 좁아졌다. 크리스테는 부엌에 서서 아이작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고급 부티크 로고가 박힌 가방에서 식료품을 꺼내며 뻣뻣한 자세를 유지했다. 아이작, 그 창고에서 7년이나 지냈잖아.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챙겼어? 샘 스타크 같은 사람들은 대저택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아직도 배관 수리비로 푼돈이나 세고 있잖아. 아이작은 도시락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말을 할 때마다 피로감이 더 깊어졌다. 크리스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어. 너도 알잖아. 그녀는 날카롭고 가차없는 눈으로 돌아섰다. 모든 게 충분하지는 않아. 스타크 씨가 그 모금 행사에서 날 알아봤어. 꼼꼼한 눈썰미를 가진 사람, 좋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어. 그 암시는 어떤 칼날보다 더 깊이 스며들었다. 아이작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쓴맛을 삼켰다. 스타크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당신은요? 그녀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어조로 쏘아붙였다. 형광등 아래에서 평생을 버티며 겨우 생활비만 벌고 있는 남자 말이에요.
아이작은 대답하지 않았다. 크리스테의 불만은 해가 갈수록 커져만 갔다. 새로 사치품을 살 때마다 이미 쪼들리는 재정에 타격을 입혔다. 스타크의 이름은 아이작이 제공할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존재가 되어갔다.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점점 벌어졌고 아이작은 자신의 통제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창고로 돌아온 아이작은 높이 솟은 재고 더미 사이를 서성였다. 스타크의 방문과 크리스테의 날카로운 비난이 그의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격렬하게 충돌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마르코의 거친 목소리가 그를 맞이했다. 죽을 때까지 일할 거냐, 아이작. 아이작은 간신히 웃음을 터뜨렸다. 집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낫지. 마르코는 망설였다. 괜찮아, 친구? 뭔가 이상한데. 아이작은 차가운 철제 선반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다. 크리스테가 늘 그래왔듯이 나한테 잔소리를 해대고, 스타크는 걔는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마르코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스타크가 내 사생활을 엿보고 있다면 딜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놈 같은 놈들은 공평하게 처신하지 않아. 아이작은 그런 경고가 필요 없었다. 스타크가 오늘 밤 등장한 것도 그의 말투도 우연이 아니었다.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고 아이작은 마치 단층선이 갈라지기 직전에 자신이 단층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아이작의 현실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은 어느 날 저녁 크리스테가 낡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스크롤하던 순간이었다. 한때 무표정했던 그녀의 표정은 이제 기묘하게 활기를 띠고 있었다. 거의 기쁨에 차 있는 듯했다. 뭐가 그렇게 웃기죠? 아이작은 태연하게 말하면서도 눈을 조심하며 물었다. 스타크 인더스트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샘 스타크가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합병이나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다는 얘기요. 그분은 천재세요. 아이작은 얼굴을 찌푸렸다. 크리스트는 회사 일에 관심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직장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아이작은 어깨를 으쓱했지만 불안감은 떨쳐낼 수 없는 그림자처럼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아이작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크리스테의 옷장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다. 낡은 가방은 디자이너 가방으로, 새 신발은 새 것으로, 반짝이는 장신구는 물론이고 심지어 세일 중이라고 주장하는 스마트워치까지. 우리는 이걸 살 여유가 없어요. 아이작은 어느 날 저녁 주간 식료품 예산보다 더 비싼 신발 한 켤레의 영수증을 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테의 눈이 가늘어졌다. 꿈은 돈을 벌게 해주지 않아. 아이작. 내가 더 높은 목표를 세웠다면 우리는 그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지 않아도 됐을 거야. 그녀의 말은 어떤 주먹보다도 강렬했다. 아이작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까 봐 두려웠다. 두 번째 틈은 그의 사무실 문 밑으로 밀어넣은 봉투에서 나왔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크리스테와 샘 스타크가 팔짱을 끼고 고층 빌딩 로비로 들어서는 사진이었다. 타임 스탬프는 틀림없었다. 바로 이틀 전이었다. 아이작은 숨을 멈췄고 사진을 뒤집는 손이 떨렸다. 뒷면에는 날카롭고 정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아이작은 크리스테에게 다가갔다. 그가 사진을 들어 올리자 그녀는 얼어붙었다. 이게 뭐야? 그는 의도한 것보다 차갑게 소리쳤다. 크리스테의 얼굴이 반항적으로 일그러졌다. 겉보기와는 달라요. 아이작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말해봐. 크리스테, 어떻게 생겼어? 그녀는 팔짱을 꼈다. 그는 밤에 아파트에서 열리는 사업회의에 나를 초대했어요. 아이작은 그녀의 말을 가로채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해? 그럴지도 몰라. 그녀가 쏘아붙였다. 내가 따라오길 기다리는데 지친 걸지도 몰라. 아이작,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그는 사진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이 사진 가장자리를 눌러 사진이 휘어질 때까지 눌렀다. 그녀의 무거운 말들 사이로 손을 움직이는 그의 손길에 그의 앞에 있는 작은 여인은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함께 쌓아온 삶보다 외모와 부를 더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처럼. 그래서요? 스타크가 당신 문제의 해답이라고 생각하세요.
크리스테의 침묵은 어떤 부정보다 더 크게 들렸다. 그날 밤 아이작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 사진 속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의 생각은 소용돌이쳤고 하나하나가 전보다 더 어두워졌다. 이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된 걸까? 몇 주, 몇 달. 배신감이 그를 집어삼켰다. 다음 날 아이작은 정신없이 움직이며 집중력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다.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마르코는 곧바로 눈치챘다. 잘 지내? 마르코가 걱정스럽게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아이작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마르코, 난 아니야.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한 인내심으로 아이작을 달래듯 말을 이었다. 그녀는 스타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작은 인정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쓴맛이 느껴졌다. 마르코의 눈이 커졌다. 스타크, 정말이야. 아이작은 그에게 사진을 건네주었다. 마르코의 턱이 뻐근해졌다. 그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 개자식아. 마르코가 중얼거리며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조심해야 해, 아이작. 스타크는 사람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놈이야. 마르코의 경고는 필요 없었다. 아이작은 이미 스타크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파괴의 원동력이었다. 스타크가 크리스텔을 원한다면 그녀와 아이작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손에 넣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며칠이 몇 주로 늘어나면서 아이작은 스타크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크리스테의 대화에 스타크의 이름이 얽히고 설키는 것을 알아챘고 그녀가 스타크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의 어조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작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자신의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서류와 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밝혀낸 사실은 배신감을 더욱 심화시켰다. 늦은 밤 전화, 아이작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곳에 비싼 레스토랑 예약,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 이번에는 알 수 없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당신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오늘 밤 스타크의 펜트하우스를 확인해보세요. 아이작은 메시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누가 이 정보를 알려주는지 알 수 없었지만 무시할 수는 없었다. 아무리 마음이 아프더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날 밤 아이작은 고층 건물 건너편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입구를 바라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오후 9시가 조금 지나자 매끈한 검은색 차 한 대가 나타났다. 스타크가 차에서 내리고 크리스테도 바짝 뒤따라 나왔다. 두 사람은 함께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아이작은 차 안에서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안에서 폭풍이 휘몰아쳤다. 온몸에 온 신경이 그들에게 맞서 답을 요구하며 소리쳤지만 또 다른 목소리, 더 조용하지만 더 강한 목소리가 기다리고 지켜보고 계획을 세우라고 속삭였다. 아이작은 운전대를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절대 끝나지 않았다. 스타크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아이작 루카스의 진정한 능력을 알게 될 것이다.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이사회실이 이토록 숨막힐 듯 답답했던 적은 없었다. 윤이 나는 마호가니 의자들이 긴 테이블을 둘러싸고 줄지어 놓여 있었고 천장 조명의 강렬한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는 샘 스타크가 앉아 있었다. 그는 오랜 돈과 무자비한 야망으로 제국을 건설한 거만한 CEO였다. 아이작 루카스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의 자신감은 흔들리지 않는 듯했다. 한때 겸손한 운송 감독관이었던 아이작은 이제 위풍당당한 풍채를 풍기며 깔끔한 정장을 입고 차분한 결의를 드러냈다. 그의 모습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아이작이 자리에 앉아 테이블 위에 얇은 가죽 서류 가방을 올려놓자 방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신사 여러분, 스타크가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럼 부인, 그는 아이작 편에 굳게 선 CFO 플로라를 향해 거만한 눈빛을 던지며 덧붙였다. 회의를 시작합시다. 아이작은 손가락을 깍지 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계속하기 전에 급한 문제가 하나 있어. 스타크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입꼬리를 재밌다는 듯이 실룩거렸다. 그게 뭐지, 루카스 씨? 아이작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당신의 리더십이여. 그 말은 천둥처럼 쾅 하고 떨어졌다. 이사회 구성원들이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는 동안 웅성거림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스타크의 어두운 미소는 잠시 잦아들고 짜증이 스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내 리더십이여. 스타크가 조롱 섞인 어조로 되물었다. 운송 부서에서 성과 평가를 내리는 줄은 몰랐네요. 아이작은 움찔하지 않았다. 샘, 당신은 무모했어요. 당신의 재정관리 부실, 음흉한 거래, 그리고 노골적인 윤리무시가 이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스타크는 뒤로 기대며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다. 뻔뻔한 비난이군. 루카스. 뭔가 뒷받침할 만한 게 있나? 아이작은 서류 가방을 열자 꼼꼼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가 드러났다. 그는 그것들을 테이블 건너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법률 고문인 클린트에게 건넸다. 클린트는 잠시 망설이다가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플로라, 클린트, 그리고 저는 몇 달 동안 당신의 부패상을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해외 계좌를 통해 회사 이익을 개인 사업으로 빼돌리고 내부자 거래 계약을 따내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페이퍼 컴퍼니, 즉 당신의 페이퍼 컴퍼니에 부풀려진 가격으로 계약을 따냈습니다. 클린트는 목을 가다듬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심각한 혐의입니다. 스타크의 침착함이 깨졌다. 말도 안 돼. 클린트, 넌 날 몇 년이나 알고 지냈잖아. 이제 충분히 봤어. 클린트가 말을 끊었다. 이 문서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이건 사기야. 아이작의 계획은 몇 달 동안 준비되었고 정확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제라드 브랜드라는 투자은행가가 조직한 페이퍼 컴퍼니 네트워크를 통해 스타크 인더스트리 주식을 조용히 인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스타크의 탐욕에 환멸을 느낀 플로라는 아이작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재무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클린트조차도 결국 마음을 바꾸어 아이작의 대의를 위해 자신의 법률 전문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드러났으니 아이작은 앞으로 나아갔다. 주주와 직원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샘 스타크를 CEO 자리에서 해임하는 투표를 실시합니다. 스타크는 벌떡 일어섰다.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내가 쌓아 올린 걸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루카스. 그저 영광스러운 창고 직원일 뿐이야. 아이작도 일어서서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내 말이 맞아. 샘, 난 창고에서 시작했어. 열심히 일하고 한치의 진전을 위해 싸우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닿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도 알아. 투표는 신속하고 결정적이었다. 최종 집계가 발표되자 스타크는 패배감에 휩싸여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도끼가 깃든 목소리로 낮게 속삭였다. 후회하게 될 거야. 아이작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건 널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다는 거야. 그날 저녁 늦게 아이작은 집으로 돌아와 크리스텔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과 반항심이 뒤섞인 듯했다. 마치 사과해야 할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듯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그를 쓰러뜨렸잖아요. 아이작은 그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의 그림자만 보았다. 내가 그를 쓰러뜨리지 않았어.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는 스스로를 파괴했어. 크리스트가 다가와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아이작, 내가 실수했어. 따라잡았어. 아이작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변명은 필요 없어. 크리스테. 난 파트너가 필요했는데 넌 다른 사람을 선택했어. 탐욕이었나, 권력이었나, 아니면 그냥 그 남자였나? 크리스테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아이작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당신은 나 대신 그를 선택했고 이제 돌아오고 싶어 하죠.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지만 그는 뒤로 물러섰다. 너무 늦었어, 크리스테. 나는 이 일,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싸웠지만 당신은 내 곁에 없었어. 당신은 내가 살아남아야 했던 폭풍이었어. 아이작은 돌아서서 문간에 서 있는 그녀를 남겨두고 떠났다.
그의 발소리는 밤속으로 사라졌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어깨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스타크와의 싸움뿐 아니라 그를 괴롭혔던 의심과 두려움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다. 그는 정직함이 부패를 이길 수 있고 회복력이 배신을 이길 수 있음을 증명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아이작은 자신이 더 강해지고 재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단순한 회사뿐 아니라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삶을 재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웅장한 회의실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주주, 임원, 직원들이 평범한 분기 회의를 위해 모였지만 수군거리는 소리가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했다. 테이블 상석에는 샘 스타크가 앉아 있었다. 맞춤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이압감을 드러냈다. 그에게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공연, 자신의 권력을 만끽할 또 하나의 기회일 뿐이었다. 아이작 루카스는 입구 근처에 서서 차분한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다. 오늘은 수개월에 걸친 계획, 동맹, 그리고 조용한 저항의 정점이었다. 방을 훑어보던 그는 CFO 플로라와 법률 고문 클린트의 눈을 마주쳤다. 둘 다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표정은 단호했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작하자 스타크가 펜을 테이블에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묻어났지만 아이작은 그 속에 숨겨진 오만함을 알아챘다. 스타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바로 그 오만함이었다. 아이작은 신중하게 앞으로 나섰다. 스타크의 시선이 그를 따라갔고 아이작이 맞은편에 앉자 미소가 살짝 사라졌다. 자네는 잘못된 자리에 앉았군. 루카스. 스타크가 비웃었다. 그 자리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나 허락된 자리지. 아이작은 동요하지 않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스타크 씨, 오래 머물지는 않을 거예요. 방 안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아이작에게 쏠렸다. 그는 차분하게 가죽 폴더를 펼쳐 여러 서류를 펼쳐 보였다. 의제를 진행하기 전에 그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사회의 처리가 필요한 긴급한 사안이 있습니다. 스타크는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대 앉았다. 그게 뭐지? 사이드쇼를 할 시간이 있는 줄은 몰랐네. 아이작은 그 잽을 무시하고 그와 눈을 마주쳤다. 이 회사의 재정적 건전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CEO로서 당신의 행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방 안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잔잔하게 퍼졌다. 아이작이 클린트에게 두꺼운 서류 꾸러미를 건네자 스타크의 미소는 잦아들었다. 클린트는 점점 얼굴을 찌푸리며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문서에는 지난 3년간의 조직적인 재정 관리 부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회사 자금, 정확히는 직원연금이 당신의 개인 경비로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고급 승용차, 전용기, 모나코의 별장까지.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선을 넘었습니다. 그만. 스타크가 낮고 위협적인 어조로 으르렁거렸다. 증거가 없잖아. 아이작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세부적인 부분이 중요하죠. 스타크 씨. 그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이번 일은 당신에게 좋지 않게 끝날 거예요. 클린트가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증거는 방대하고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은행 명세서, 송금, 그리고 스타크 씨가 직접 서명한 내부 메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업 윤리와 연방법 위반입니다. 스타크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벌떡 일어서자 방 안에는 숨이 막힐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럴 순 없어. 내가 지배 지분을 갖고 있다고. 이 회사는 내 거야. 아이작은 침착하면서도 이풍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는 주주들에게 돌아섰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투자자들과 협력하여 페이퍼 컴퍼니와 사모펀드를 통해 조용히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지분 과반수를 확보했죠. 스타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말도 안 돼. 알았을 텐데. 스타크가 날카로운 어조로 말을 끊었다. 내가 주머니 채우느라 바빠서 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말이지. 플로라는 일어서서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샘,
저는 10년 넘게 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신의 리더십 아래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당신의 결정은 직원뿐 아니라 주주들까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스타크는 절박한 눈빛으로 방안을 훑으며 도움을 구했지만 한때 충성심을 드러내던 얼굴들은 이제 불신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클린트에게 돌아섰다. 당신은 내 변호사야. 이 문제를 해결해. 클린트가 고개를 저었다. 샘, 난 회사를 대표하지. 내가 대표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당장 회사는 구원이 필요해. 아이작은 위풍당당하게 일어섰다.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직원들은 그들의 공헌을 소중히 여기는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주주들은 거짓이 아닌 정직을 필요로 합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샘 스타크를 CEO 자리에서 해임하기 위한 투표를 요청합니다. 스타크가 앞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넌 그저 CEO 행세를 하는 창고 직원일 뿐이야. 내가 읽어놓은 걸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이작은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굳건히 버티며 말했다. 내가 세운 게 뭐야? 아니, 샘, 이 회사는 내가 물려받은 거야. 우리가 세운 거고 내가 무너뜨린 거야. 투표가 시작되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주들은 한 명씩 투표용지를 던졌고 찬성이라는 답이 나올 때마다 스타크에 관해 또 하나의 못이 박히는 듯했다. 그의 항의는 점점 더 커지고 절박해졌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무시했다. 최종 투표가 집계되자 판결은 명확했다. 대다수가 아이작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스타크가 그를 노려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가득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루카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이 회사를 운영할 자질이 없어. 결국 실패할 거야. 아이작은 그의 시선을 흔들림 없이 마주 보았다.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탐욕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실패할 거야. 경비원들이 스타크를 호위하기 위해 도착했고 그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가 한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상기시키는 안타까운 소리였다. 아이작은 어깨를 펴고 방을 돌아보았다. 오늘은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입니다. 책임감, 존중, 그리고 근면함을 바탕으로 한 시대죠. 함께 잃어버린 것을 재건할 겁니다. 방 안은 다시금 희망에 찬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플로라는 미소를 지었고 클린트는 동의의 표시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작이 승리했지만 그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샘 스타크의 몰락은 신속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언론은 그의 사기, 부패, 배신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연방당국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횡령과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의 자산은 동결되었고 그의 재특기는 운항이 중단되었으며 그의 재산은 늘어나는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압류되었습니다. 크리스티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스타크의 재정적 지원이 사라지면서 그녀의 사치품들은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주얼리, 심지어 한때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고층 아파트까지. 그녀에게 남은 것은 거짓으로 점철된 삶의 잔재뿐이었습니다. 배신으로 상처를 입었지만 아이작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번영했습니다. 부패에 맞서 싸운 이들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아이작 루카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중요했고 이제 그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써내려갈 차례였습니다. 아이작은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의 감정은 변명과 피로가 뒤섞인 채였다. 그는 그들의 몰락에서 만족감을 기대했지만 그가 느낀 것은 안도감에 가까웠다. 짐이 덜어지고 한 장이 마무리된 느낌이었다. 그들의 몰락을 곱씹을 시간은 없었다. 그는 다시 일어서야 할 회사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브랜딩이었습니다. 스타크 인더스트리는 더 이상 신뢰를 주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작, 플로라, 클린트는 스타크가 버린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작의 여정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반영하는 이름, 루카스 글로벌을 선택했습니다.
변화는 단순한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루카스 글로벌은 지속 가능성, 투명성, 그리고 윤리적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한때 비효율과 부패로 얼룩졌던 부서들은 아이작의 청렴성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는 새로운 리더들로 재정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회의적이었지만 곧 회사의 새로운 방향성을 지지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옛 스타크 인더스트리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작은 새롭게 단장한 본사를 지나가다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크리스티를 발견했다. 한때 세련되었던 그녀의 모습은 이제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매끈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가려져 있었다. 마치 옛 시대의 유물처럼 보였다. 당신은 나를 피해 다녔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바빴어요. 아이작은 차분한 어조로 대답하며 그녀에게 근처 회의실로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문을 닫고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읽을 수 없었다. 크리스티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마치 구명줄처럼 핸드백을 꽉 쥐었다. 이거 재밌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는 거. 아이작은 테이블에 기대앉아 한숨을 쉬었다. 이건 즐거움이 아니야, 크리스티.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거짓과 탐욕에 무너지지 않는 무언가를.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씁쓸함 속에서 연약함이 스쳐 지나갔다. 난 실수를 저질렀어, 아이작. 돈과 권력이 해답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사라지기 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몰랐어. 아이작은 그녀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크리스티, 넌 아무것도 잃은 게 아니야. 내가 졌잖아.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졌고 저항의 기운이 점점 사라졌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작은 몸을 바로잡으며 말투를 부드럽게 했다. 나처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지금까지 의지해온 목발 없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내봐. 크리스티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가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다. 그럼 우리는요? 고칠 게 더 남았나요? 아이작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가졌던 건 다 사라졌고 우리가 되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실을 받아들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그녀는 일어서서 아이작을 홀로 남겨둔 채 나갔다. 그 후 몇 달은 힘겨웠지만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작의 리더십 아래 루카스 글로벌은 번창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제조로의 전환은 대중과 투자자 모두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계약이 쏟아지고 파트너십이 번창했으며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빛바랜 유산은 사라지고 더 밝은 미래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아이작은 모든 도전 속에서 목적을 찾으며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플로라는 그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고 그녀의 전문 지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클린턴은 모든 결정이 윤리적, 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 글로벌이 일어서는 동안 아이작은 종종 자신의 승리가 치른 대가를 되새겼다. 견뎌낸 배신, 잃어버린 결혼 생활, 그리고 스타크의 속임수의 그물을 풀기 위해 보낸 잠 못 이루는 밤들. 그것들은 흉터를 남겼고 그는 그 흉터들을 조용히 간직했다. 그가 얻은 교훈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지평선 아래로 기울어갈 무렵 아이작은 사무실에 서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숨막힐 듯 아름다웠다. 그의 여정이 시작된 형광등 불빛이 환한 창고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스카치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며 드문 사색의 순간을 음미했다. 플로라가 문을 가볍게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에 가, 아이작.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다. 일 중독자라도 휴식은 필요해. 아이작은 빙긋 웃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요즘은 집이 예전 같지 않네요. 플로라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건 내가 이 여정을 시작했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야. 넌 놀라운 걸 이뤄냈어. 그 점을 잊지 마. 아이작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플로라. 당신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루카스, 나한테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 그녀는 그를 놀리며 손을 흔들었다.
내일 보자. 그녀가 떠나자 아이작은 창가로 돌아갔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은 그의 여정을 함께한 사람들, 샘, 크리스티, 플로라, 그리고 클린트를 떠올리게 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했고 그들의 행동은 그가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었다. 강당은 아이작 루카스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학생, 기업가, 그리고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루카스 글로벌은 변화의 상징이 되었고 냉혹한 기업 세계에서도 정직함이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아이작은 마이크를 조정하고 군중을 향해 연설했다. 성공은 주가나 분기 실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직원, 지역사회, 그리고 업계를 위해 창출하는 가치로 측정됩니다. 그는 차분하고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청중은 귀 기울여 경청했다. 제국의 기반은 부나 권력이 아니라 신뢰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뢰가 없다면 아무리 높은 탑이라도 무너질 것입니다. 아이작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고 올해와 같은 박수갈채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스타크 인더스트리를 무너져가는 제국에서 루카스 글로벌로 혁신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희망의 등불로 탈바꿈시켰다. 한편 샘 스타크는 예전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부와 영향력, 그리고 명예를 모두 잃었다. 그는 한때는 해고했을 법한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급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비통함으로 바뀌었고 그의 몰락은 세상이 금세 잊은 교훈적인 이야기였다. 크리스티 역시 세상 밖으로 밀려났다. 과거의 인맥 따위는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서 근근히 살아가기 위해 부동산에 눈을 돌렸다. 가끔씩 아이작과 함께할 수 있었던 삶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 생각은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오직 후회만 남았다. 루카스 글로벌로 돌아온 아이작은 북적이는 복도를 거닐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활기 넘치는 직장의 활기를 만끽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상쾌한 밤 공기를 들이마셨고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그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작에게 루카스 글로벌은 단순한 회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회복력과 정직함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폭풍은 지나가고 끝없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아이작 루카스는 도전을 통해 단련된 사람으로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일에도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